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마케팅하고 관리 얘기 묶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마케팅이 지금 29회, 30회 연속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다가 요걸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전체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 관계 마케팅을 여러분 자료 제일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공급자 간의 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아파트 브랜드 광고 이런 것들이 관계 마케팅의 일종이 되게 된다. 끝이에요. 더 이상은 가시면 안 돼요. 관계 마케팅은 뭐야? 바로 상호작용 등을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거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요 얘기 가지고 자, 제일 까다롭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타이틀을 잡혀 시공고소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되게 된다. 요 얘기가 이 파트의 거의 전부입니다. 시공고소라고 해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매번 헷갈려요. 시장 점유 마케팅,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될 테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되게 된다 해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 저 공부를 제일 힘들었던 이 단어에서 시공고소. 그래서 굳이 논리체계를 삼자보면 이런 식이죠.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가 되게 되면 어떻다?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해야 될 그런 또는 점령을 해야 될 그 상대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한 분 한 분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모시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드셔야 돼. 이게 그냥 언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시공고소, 단순 암기, 시공고소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될 테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된다 해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마케팅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요?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이게 떠오를 정도가 숙달되지 않게 되면 이게 말장난 같아갖고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아주 부드러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시공고소라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단어 정도, 단어의 의미, 키워드 한 개씩으로 다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는데,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개 짜증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마케팅 하면 무조건 외울 게 뭐라고요? 시공고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은 뭐가 된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시공고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하십시다. 우리가 마케팅에 관한 부분을 혹시 공부를 할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 주실 것.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시장 점유 마케팅의 내용 등을 검토를 하게 되면 겁나 간단해. STP하고 포피 믹스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라고 해서, 자, 일단은 정의하기 이런 식이죠.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상호차 소비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자, 이 세분한 시장에 대해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에서 일단 시장 세분화는 뭐라고요? 세분이라고 하는 거, 쪼개는 거, 시장을 여러 개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 시장으로 쪼개보는 거, 이게 시장 세분화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두 번째,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수많은 세분단 시장 중에서 자신 있는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표적 시장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것,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표적 시장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공급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 된다. 근데 차별화 전략은 외울 건 없어. 왜? 이 차별화 전략의 사실 내용 자체가 포피 믹스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16년 동안 차별화 전략은 지문 1개인가 구성이 됐어. 이게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문이 5개밖에 시험에 못 내거든요. 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이드로 흘러가는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포피 믹스는 진짜 감사하지. 자, 제품 전략, 피자,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전략,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어떤 통로에다가 물품을 배치해서 팔아먹을 것이냐.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까지 해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해서 이건 사실은 조금 영문 단어 정도만 숙달되게 되면은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제품 전략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제품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신축 가격 정책과 저가 정책. 이게 이제 그나마 저가 정책과 고가 정책을 비교하는 거. 이게 그나마 그동안에 어렵게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위치, 자, 방위층에 따라서 그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정의를 한번 물어봤었고요. 최근 마지막 문제 구성했던 것이 고가 정책과 저가 정책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매력이 낮은 경우로서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했을 때 이때 어떻다? 저가 정책을, 저가 전략을 매기게 된다.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고가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점수가 안 나와. 환장을 하는 거야. 이게 왜 학교론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가요, 거의 마지막에 있는 게 한 80% 이상이 주어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는데 겁나 구매력이 낮은 경우로서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 좀 넘어서거든. 그리고 나서 뒤에 고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 거야. 그래서 제일 뒤를 먼저 보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은 하나도 내용이 안 어려워. 근데 시험장 가서 왜 틀리느냐? 앞에서부터 읽어서 말리는 거야. 이거 무조건 뒤에서부터 읽는 훈련. 이게 이제 공법이 됐든 뭐 지금 학교론이 됐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주어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쓱 보니까 바로 주어가 앞에 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바로 습관적으로 앞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뒤를 보려고 애써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신축 가격 정책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가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분양을 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등을 가리켜서 유통 경로 전략.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가끔 보면은 중개업소 중간중간에 무슨 아파트에서 분양 찌라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중개업소에서 다 아파트의 분양을 도와주는 케이스, 분양을 하는 케이스, 겸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가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었고요, 상담할 수 있었고요, 알선할 수 있었고요, 제공할 수 있었고요, 대리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대상 알제대. 이때 분양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상가에 있어서 분양 대행을 의미한다. 관리 대행도 주택과 상가에 한정한다. 따라서 토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토지는 관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부동산 업의 분류,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공 관중 자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부동산 관리업의 영역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 즉 토지에 관한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서비스로 묶었던 것이 부동산 금융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들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럼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해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체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고요. 제일 어려웠던 것이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자, 공이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 외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9회 30회인가 연속 2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에서 하여튼 내릴 만한 게 많이 정해져 있고요. 다시 키워드 갑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서 S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면 세분 쪼개는 거. 자, 목표 시장 타겟팅이라고 해서 목표 시장 전략은 찾아내는 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없으니까 없는 내용을 뒤지게 보지 마. 없는 내용을 뒤지게 보지 말고 기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다들 무슨 서울대, 연고대 가는 그런 마음이 돼서 내가 약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웃기고 자빠져 있네 해서 그거는 전국의 0.1% 애들 얘기야. 일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잘해. 우리는 평균적으로 뒤에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면 또 잊어먹고 보면 또 잊어먹고 보면 또 잊어먹고 그럼 나중에 보았는데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미소가 떠오릅니다. 아, 내가 안 잊어먹는 것도 있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은 사실은 수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더럽게 낮아. 이 중개사 시험의 수준은 더럽게 낮아. 근데 그걸 재수없게 이제 내가 6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개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방법 뭐야? 양을 줄이셔야 돼. 양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시공고소 요걸로 세팅하는 이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내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개 짜증났던 게 시공고소라니까. 볼 때마다 말을 볼 때마다 같은 기출문제를 몇 번을 풀어도 그때마다 가슴이 끔적끔적해. 헷갈려. 시공고소 어렵고요. STP 어렵지 않고요. 포필믹스 아주 간단하게 구성한다. 제품 전략 자연 친화적 실개천은 설치, 평면 설계, 차별화, 가격 전략 두 번 나왔다니까 신축 가격 정책과 저가 정책 나왔었고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자, 어디를 통해서 이 물건을 팔아먹을 것인가. 그 외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 시장 점유 마케팅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검토할게요. 작년에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리 되게 밋밋한데 작년에 두 문제나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제일 쉬운 문제, 주체에 따른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고 하는 거. 요즘 문제의 대부분은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혼합 관리로 거의 넘어옵니다. 과거에 27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 관리, 직접 관리를 가지고 출제를 해서 수험생들이 거의 서비스로 주는 문제로 받아들였던 영역이 자기 관리 이런 얘기였었고, 위탁 관리는 말 그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스토리가 뭐냐면 다 지었죠. 짓고 나서 다 마케팅, 분양도 했습니다. 분양하고 나서 이것을 다 관리하는 영역. 여기까지 묶어서 부동산 개발 관리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먼저 자기관리라고, 직접관리 또는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 건물주가 직접 하는 관리, 전부 다 하는 관리, 이걸 이름하여 자기관리, 직접 관리라고 부른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당연한 얘기고,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급의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을 때는 심플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타성에 젖을 가능성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게 있겠고, 위탁 관리는 위탁 관리 업체, 전문 관리 업체에 맡겨서 하는 관리를 위탁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 이 사람들이 직접 관리 사무소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직원도 선임을 하고 등등등 해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자기 관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전문적인 관리 업체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관리 사무소장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각종 직원 등도 채용을 해서 자기 직원을 보내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위탁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로 넘어가게 될 두 개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데, 자기 관리가 훨씬 더 비용을 일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예요. 근데 이제 단지 수가 크거나 세대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귀찮은 거야. 이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귀찮으니까 보통 다 위탁 관리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좀 덩치가 너무 크다. 그럼 이제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장이 뭐 다 알아야 되거든. 뭘 알아? 나는 나 그런 거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모르는 게 거의 없거든요. 법도 알아, 뭐 하여튼 간에 이것저것 웬만큼 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저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어. 제가 뭐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EBS 같이 일할 때 무슨 주택관리사 이쪽 강의도 했었거든요. 같이 묶어서 공법이랑 똑같아가지고. 근데 뭐 그때 제일 웃겼던 게 어떤 분이 나한테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 일자리 관리사무소장직을 추천을 해 달라. 그 이제 입주 대표의 회장이 전화했구나. 문자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좀 이상했죠. 나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거기다 인터넷에 뭐 글을 써놨을까? 추천을 해달래. 추천을 해주긴,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뭘 알고 추천을 해. 근데 이제 재밌었던 사건이, 그걸 본 누가 공개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어떤 분이 그 입주 대표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추천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 고용을 추천받았으니까 면담하고 취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빈정상하더라고. 나는 어차피 양쪽 다 몰라. 근데 그래도 내 이름을 팔 것까지는 아니잖아.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전해갖고 고용을 취소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 거 아니? 남 잘되게 도와주는 건 되게 힘들어. 근데 못되게 말리게 하는 것은 내가 자신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잘 되시려면 양을 줄이셔야 돼. 양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이거 위탁관리 이런 거 쳐익지 마요. 그냥 체계상 그렇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안 돼. 그래서 자, 출제 포인트 혼합관리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외우셔야 됩니다. 강력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전혀 안 돼. 자, 일부는 건물주가 관리하고 일부는 관리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관리, 이걸 이제 혼합관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왠지는 모르겠어. 건물주 나와 있으니까 다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갑자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를 단점으로 제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 어떤 건물주가 있는데 한 90세 가까이 되셨다 하십시다. 평생을 열심히 노가다 하셔서 건물까지 하나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노만기, 치매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가끔씩 헛소리를 팽팽 하시더라. 이게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개기더라.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관리에 있어서 뭐라고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불분명.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문제는 자기관리. 자, 업무가 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이 정도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강력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다. 책임 소재 불분명. 저는 이걸 자료 등을 정리해서 저도 이렇게 써놓고는 있지만은 제일 거슬려. 이게 말이야, 방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시험에 끊임없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직접 관리하고 혼합 관리. 혼합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혼합 관리는 알아. 일부는 자기가 관리하고 일부는 관리업체에 맡긴다. 근데 이게 청소, 다시 재무 회계, 어쩌고, 임대차, 점점점은 한 줄 거의 다 들어가. 등은 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청소 등등등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끄트머리 혼합관리라고 한다. 근데 이게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읽다가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포인트, 학기론 문제 앞에서 주어가 바로 보이면 별개 문제고, 하여튼 두 줄만 넘어서면 무조건 마지막 단어를 체크해 보셔야 돼. 두 줄만 넘어서면 주어가 어디에 숨어 있다, 제일 뒤에 있다. 이걸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끄트머리 뭐라고. 자,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 편의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관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깔아버린다고. 그럼 먼저 자기 관리를 외웠으면은 같은 지식을 갖고도 뒤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보게 되면 얘기 자체 취해버려. 해서 자, 우리가 공법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주어, 수로 끊어서 보실 것. 학계로는 무조건
이것으로부터 보셔야 돼. 지문이 한 줄짜리만 앞에서도 봐도 돼. 한 줄 넘어서 무조건 주어가 어디에 있다? 제일 뒤에 숨어 있다. 이게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헷갈리지 않은 방법이 제일 뒤에 주어가 숨어 있다. 두 줄 넘어서면 무조건, 두 줄 더 들어서면 무조건 뒤부터 확인해 보는 게 시험 보는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에서 자산관리, 시설관리라고 해서 중간에 뭐 재산관리도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요것도 그래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산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 관리. 자, 24회 때 나왔었고요. 30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재구조,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결정,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팔고 이런 것까지도 이런 걸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개념상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자,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외우셔야 돼. 시설 관리, 소극적 형태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 사무소에서 해주는 관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문장 외우지 마. 자, 아까 이거 있었잖아. 시공고수하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외웠듯이 이게 어렵다니까 자산관리 24회, 30회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분명히 이거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투자 리스크의 관리 등등등 쭉 한 서너 개 더 써놓고 나서 이 관리가 뭐냐? 자산관리. 이건 쉽게 알아. 근데 중간에 재산관리 나오면 쌩 까버려야 되고요. 소극적 형태 관리라고 하는 거. 소극적 형태 관리. 자,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뭐 건물에서 전체를 다룬다고 했을 때 수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때 해주는 관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소극적 관리라고 부른다 해서 우리 예시하기를 설비 운전 및 유지, 에너지 관리, 건물의 청소, 보안 관리 등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소극적 관리. 그래서 자, 적극성 여하에 따라서 적극적 관리는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소극적 관리는 어떻다? 자,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자, 그러면 말 만들어서 외워볼까요? 자, 이게 아까 시공고소 이것처럼 말을 만드셔서 외우십시다. 적극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소극적 관리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시설 관리라고 해서 요거 하나 적자소시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셔야 돼. 자꾸 말 만드셔야 돼. 시험 없어요. 시험이 이제 다가서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시험 지문 볼 때 적자소시, 적극적 형태 관리를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 관리를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돼.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이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 의미는 없을 테고 기술적 관리 하나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건 바로 결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제일 앞에 부동산 학개론 논의할 때 부동산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살펴보면서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뭐에서 연공 위한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바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과 독립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게 이슈.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같은 맥락이야.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같은 개념이니까 바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떻다? 이걸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때문에 힘들어요. 자, 우리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용어를 혼용해 씁니다. 또는 어떤 시험에서는 기술적, 괄호열고, 닫고 물리적 이란 말도 넣어놓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의 개념이란 용어와 같이 연계가 되는 영역. 해서 그 정도까지 보셨어요. 나머지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뭔지 신경 쓰시면 안 돼. 자, 대강 뉘앙스로 접근을 하셔야 돼. 이건 깊게
하실 주제가 전혀 아니다. 해서 지금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자산 관리, 자기 관리, 직접 관리와 혼합 관리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와 적자 소시, 적극적 형태 관리를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 내용에 따라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의미 없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용어와 같이 연계해서 봐주실 것 해서 요 정도가 거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비율 임대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임대차가 26회인가 27회 사이드 지문 한번 구성했다가 지금 30회 때 아예 전면적으로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율 임대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기본 임대료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비율, 이게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일정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수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대를 지불하는 방식. 이게 전형적인 비율 임대차.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남권에 좀 이렇게 비싼 땅값들의 땅 위에 있는 건물주들은 대부분 스타벅스라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보통 비율 임대차라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 임대차,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 임대료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볼게요. A회사는 분양매장 500제곱미터 매장을 자, 첫 번째 손익분기점 이하가 된다. 손익분기점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기본 임대료,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때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일정 임대료,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소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추가 임대료 요거 더하는 거, 이걸 우리가 비율 임대차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500제곱미터 매장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 임대료 제곱미터당 얼마? 6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을 알고 들어가지. 이거 읽다 보면 세월 다 가버려요. 먼저 기본 임대료 얼마? 500제곱미터 곱하기 6만 원 하게 되면 얼마? 3천만 원인가요?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된다? 3천이라고 하는 거야. 3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가 되게 된다. 일단 세팅 잡아야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상 매출액이 지금 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럼 이제 1억인가요? 예상 매출액이 얼마? 1억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래.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어떻다?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율 임대차를 일정한 비율을 퍼센트를 곱한다. 그래서 퍼센트가 얼마야? 10%. 그럼 이제 기본 임대료 5천만 원까지는 자, 기본 임대료 얼마? 3천만 원. 자, 지급을 하면 될 것이고 5천만 원 추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니까 500인가요? 해서 500만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3,500만 원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 이 문제 자체를 다른 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사용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는 지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비율 임대차의 개념을 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된다. 기본 임대료라고 하는 거. 자, 기본 임대료에다가 자, 추가 임대료를 받는 방식, 이걸 이름하여 뭐란다? 비율 임대차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기본 임대료 얼마 있었죠? 기본이 6만 원 있으니까 자, 요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5천만 원 넘어서면 손익분기점이 있다. 그래서 500에 10%, 자, 5천에 10%는 500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바로 추가 임대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30회 때 새롭게 나온 주제, 비율 임대차라는 용어만 과거에 출제가 되다가 이런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는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관리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시 쉽게 돌아가는 문제, 자기 관리, 직접 관리하고 혼합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적자 소시 이래 적었어요. 적극적 자 형태의 관리를 가르쳐서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 부른다? 시설 관리.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등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설 관리하고요, 기술적 관리는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이 아마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관리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정책론 확인을 하겠습니다.